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오늘 배울 개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영어로 써 있지만 뭐 제가 한글로 얘기할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뭐 영어도 익숙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atmospheric continuu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뭐 연속체라고 뭐 한글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속체라는 개념이 이 무엇인지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복습하듯이 이제 우리가 물리량을 나타내는데 어떤 변수들을 쓰고 그 변수들은 어떤 단위를 쓰는가. 단위는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단위가 일단 맞아야만 결과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맞추는 게 양쪽에 이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필요 조건이었고, 그래서 단위가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단위에 대한 조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존 방정식, 뭐 질량 보존, 뭐 운동량 보존, 뭐 에너지 보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정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본 셋을 조금 만드는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율러리안 앤 라그랑지안 비유 포인트, 그러니까 율러리안 관점과 라그랑지안 관점이라는 조금 유체역학을 다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을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두 개가 보는 관점만 다를 뿐 현상을 유도해낸 결과물은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유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유체역학을 할 때 혹은 대기역학도 유체역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1번, 2번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컨티뉴움이라는 개념이에요. 연속체라고 뭐 좀 생소하죠, 단어가. 자, 연속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아주 잘 맞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기나 아니면 뭐 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 애를 이제 유체라고 하는데, 이제 음, 사실은 우리가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미 모든 물질이 분자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공기도 무수히 많은 분자들, 산소 분자들, 그리고 질소 분자들, 뭐 이런 애들이 잔뜩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분자 하나하나를 다루기는 분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손가락만한 각설탕만한 이런 조그만한 공간을 상상을 하면 그 안에 공기의 분자가 거의 막 10에 한 18승계 막 이렇게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라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 가정이 좀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연속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분자 하나하나를 볼 필요 없이 이제 조그마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어떤 덩어리를 생각하면 그 덩어리가 연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은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서술을 잘 하면 이제 공기나 물이 움직이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굉장히 잘 맞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뭐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비디오를. 자, 봅시다. 자, 물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붉은색 잉크를 이렇게 떨어뜨린 경우에요. 잘 보면 잉크 덩어리가 이렇게 뿅 해서 이제 물하고는 색깔이 다르니까 이제 눈에 보이고, 물은 투명하니까 잘 안 보이지만, 저런 식으로 하지만 잉크가 이제 저런 식으로 속안에서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싹 물에 들어갔을 때 뭔가 연속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끊기거나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분자 운동처럼 이렇게 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 덩어리들이, 이게 작은 덩어리들을 상상하면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이동하듯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과정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작은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한 뭐 이런 덩어리를 하나 봅시다. 뭐 지금 덩어리가 하나 떨어지고 있는데 뭐 요런 덩어리, 요런 덩어리 뭐 이런 거 하나, 이런 덩어리를 하나 떼본다고 칠 때 이 덩어리 안에는 물 분자나 잉크 분자들이 막 무수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한뭐 이로 조금 떨어져 있는 뭐 덩어리 하나 볼까요? 요런 거 덩어리 하나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거 덩어리 보면 이 안에는 잉크 분자나 물 분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막 10에 막 10에 20승 개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10에 20승 개로 하나하나 다루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굉장히 작은 어떤 이런 덩어리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네들을 이 덩어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좀 따라가면 돼요. 요런 가정을 이렇게 덩어리로 다룰 수 있다라는 유체를 덩어리로 다룰 수 있다는 요 가정이 연속체 가정이에요. 그래서 공체의 목표는 사실은 현상을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한 게 목표고 이제 요 연속체 하나하나의 이제 특성을 이제 연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유체역학이나 대기역학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작은 덩어리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조금 특성이 동일한 녀석들의 덩어리들이다라고 그냥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덩어리들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이 덩어리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컨셉이 연속체 가정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이게 기본이고 조금 더 정확히 서술을 이제 가면서 해줄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물리적인 연속체의 개념이에요.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The atmospheric or fluid, 그러니까 대기나 뭐 유체, is composed of molecule. 그러니까 대기나 유체는 전부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뭐 잘 알고 있죠. But 하지만 the atmosphere can be regarded as a continuous fluid medium. 그러니까 대기는 그래도 연속적인 어떤 유체 덩어리로 볼 수 있다. 유체의 매질로. All continuum. 그러니까 더 continuous fluid medium이라는 게 continuum이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연속적인 어떤 덩어리들로 볼 수 있다라는 요 개념이 이제 continuum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보통은 a point in the continuum is regarded as a volume element that is very small.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우리가 뭐 그 연속체 안에선 특성이 안 변하는 게 좋겠죠. 그 연속체 하나로 특성을 가정하는데 그 안에서 특성이 좀 안 변할 만큼 충분히 작은 어떤 어, 요소를 잡고 compared with the volume of atmosphere under the consideration, but still contains a large number of molecules. 뭐 사실은 더 어려워졌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좀 이따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굉장히 작은 어떤 덩어리를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각설탕만한 정도 덩어리를 상상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 덩어리의 공기 덩어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현상보다는 충분히 작은 덩어리를 상상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려는 현상이 저기압인데 저기압만한 덩어리를 상상하면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을 다루기에 한 그 볼륨이 가지는 특성이 변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작고 하지만 여전히 large number of molecule 그 안에 충분한 양의 분자가 들어있어서 연속적인 어떤 덩어리로 가정할 수 있는 어떤 크기를 잡으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체 연속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조금 모호하죠. 왜냐하면 연속체는 1cm by 1cm by 1cm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편할 텐데 개념이 좀 모호해요. 좀 애매한 곳에 뭐 이게 1m를 얘기하는 건지 뭐 1km를 얘기하는 건지 뭐 1cm를 얘기하는 건지 1mm를 얘기하는 건지 뭐 사실은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요 위에 언급한 조건만 만족하면 모든 녀석이 연속체가 될 수 있어요.
뭐 뒤에서 조금 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조건은 두 개예요. 그래서 대기는 이제 컨티뉴스한 플루이드 미디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컨티뉴스 이제 플루이드 미디움 연속적인 어떤 매질, 물질 그리고 이걸 컨티듐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한다라는 거고 컨티듐의 두 가지 이제 조건은 컨티듐을 잡는데 볼륨 엘리먼트인데 이제 very small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대기의 현상보다는 굉장히 작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분자들의 평균적인 특성으로 그 컨티듐의 특성을 이제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분자가 많은 경우를 이제 컨티듐이라고 한다. 분자가 왜 많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한 컨티듐 안에 분자가 한 3개만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럼 3개가 특성이 굉장히 막 다를 수 있죠. 그렇죠? 한 놈은 빠르고 한 놈은 천천히 가고 한 놈은 막 멈춰 있고. 그러면은 이 도대체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 3명만 평균에서는. 근데 만약 그 분자 안에 1000만 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0만 개의 분자가 있는데 어떤 놈은 빠르고 어떤 놈은 천천하고 하지만 걔네들의 평균적인 값은 그 이제 미디움 안에 들어있는 그 격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되겠죠. 그렇죠? 한 1000만 개 정도 평균한다고 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조금 이해가 되죠? 네. 아무튼 좀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유체역학이나 대기역학에서 그 컨티듐 덩어리 하나를 에어 파셀이라고 불러요. 에어 파셀 또는 뭐 에어 파티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파티클 점은 아니지만 점입자는 아니지만 이제 파티클처럼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티클이라고 하고 이제 most commonly used for repulsor point 이제 이거를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제 컨티듐의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개념이니까 조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요 개념은 사실은 뭐 홀튼 책에서 제가 따오긴 했지만 요분이 홀튼이세요. 뭐 돌아가시긴 하지만 우리 대기 역학 책을 쓰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역학 공부를 쉽게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은 사실 컨티듐의 개념은 이제 홀튼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이제 오거스틴 뭐 오거스탱이라고도 하는데 루이 코시라는 이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분이 1700년대 말에 태어나서 1800년대 이제 중반까지 사셨는데 1800년대가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유체라는 현상을 사람이 수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처음 생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뭐 잡설이 길었는데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봅시다. 조금 더 익숙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도대체 컨티뉴의 컨셉이 뭔가? 도대체 그 작은 덩어리가 도대체 얼마 정도 사이즈면 되는가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조건을 딱 두 개만 만족한다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현상보다는 충분히 작고, 그리고 분자보다는 분자의 일반적인 분자가 돌아다니는 크기보다는 훨씬 커서 이제 이제 충분한 양의 분자가 들어있을 만한 어떤 덩어리,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그렇죠? 자, 요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현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저기압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현상이 이 정도 스케일의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저기압의 크기는 보통 이제 저기압만 재면은 뭐 한 2천에서 한 3, 4천 정도 되고 이제 저기압, 고기압까지 다 한 쌍으로 봐서 보면 한 5천에서 6천 킬로미터 정도 돼요. 어, 그래서 뭐 좀 큰 저기압은 뭐 4천까지도 되긴 하지만 그 근처의 스케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자 요거보다는 충분히 작으면 돼요. 충분히 작다는 얘기는 요거보다 한 두세 오도 정도만 작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 세오도 작다고 치면 사실 컨티듐의 길이가 어, 5km보다 작으면 돼요. 랭스 스케일이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모델, 기상청 모델 돌릴 때 10km로 돌리거든요. 고해상도 모델, 전구 모델 돌릴 때. 저기압 굉장히 잘 모의해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격자 사이즈가 충분히 컨티뉴움이 될 만한 격자 사이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티뉴움이 굉장히 작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현상보다만 충분히 작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른 조건이 하나 있었죠? 분자가 충분히 들어있어야 한다. 사실 뭐 분자의 크기를 재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분자가 돌아다니는 길이를 재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이제 우리는 민 프리패스라고 부르는데 무슨 얘기냐? 분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공기는 굉장히 분자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텅텅 비어 있어요. 하지만 분자가 막 무수한 분자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다가 서로 부딪혀요. 그렇죠? 막 많으니까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탄성 충돌해서 딱 튀어나가고 뭐. 그런데 그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가 얼마인가를 민 프리패스라고 그래요. 프리패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가는 거리. 그리고 뭐 분자가 수천만 개 넘게 있을 테니까 평균 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 조건에서 분자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68나노미터 정도 돼요. 뭐 굉장히 작은 크기죠. 그래서 이 68나노미터가 기준이 돼서 요거보다 뭐 한 두세 호도 충분히 크면 돼요. 그러니까 뭐 68 마이크로미터 정도만 돼도 뭐 충분하겠죠. 심지어 뭐 1mm 정도 되면 완전히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보단 충분히 크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도 컨티뉴움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은 변할 게 없고 이쪽은 뭐 분자의 뭐 민프리패스가 그렇게 심하게까지 변하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현상이 예를 들어서 저기압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 저기압이 아니라 뭐 구름에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뭐 구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장 굴뚝에서 뭐 공장 굴뚝 이렇게 있고 구름이 뭉게 뭐 그림이 좀 구리지만 뭐 이해해 주세요.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이 크기가 커도 뭐 10m, 작으면 심지어 한 1m 정도의 스케일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현상을 이렇게 뭉게 이렇게 막 도는 현상,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학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현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컨티뉴움의 크기가 훨씬 작아야겠죠. 적어도 두세 호도 정도 작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아까는 컨티뉴움이 5km도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면 현상 자체가 5000km니까. 근데 얘는 현상 자체의 크기가 1m 정도 스케일이에요. 1분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전하게 한 3호도 정도 떨어진다고 치면 우리는 1mm 정도를 컨티뉴움으로 잡아야 되게 돼요. 근데 여전히 이 조건은 만족하죠. 이 조건은 나노미터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보다 이제 훨씬 작아야 되기 때문에 컨티뉴움의 개념 크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은 요 큰 이제 조건은 요거보다 크고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현상보다는 작다. 요것만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1mm도 되고 사실은 얘가 뭐 나노미터니까 1 마이크로미터도 뭐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시킬 때 격자가 많아지면은 계산량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좀 작은 뭐 이쪽으로 가겠죠.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제 DNS라고 불러요. Direct Numerical Simulation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만 잡으면 되는데 보통은 큰 범위를 잡죠.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제 컨셉은 이해를 했죠? 왜 컨티뉴움을 정확한 숫자로 안 주는지 이유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현상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다루고자 하는 현상보다 이제 작게 하려면 그때그때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는 사이즈여야 한다. 그래서 조건만 딱 주고 이제 실제 값은 정하진 않는 거죠. 오케이? 리즈너블 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컨티뉴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컨티뉴움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그래서 상상을 할 때
아, 뭐 내가 다루고자 하는 현상이 뭐 이런 거면 그거보다 몇 오도만 좀 작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거 컨티뉴을 잡아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컨티뉴 뭐 컨티뉴을 뭐 작게 잡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1mm로 잡아도 된다라고 제가 막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분자보다는 분자의 민프리패스보다는 훨씬 크니까 마이크로미터로 잡아도 된다라고 했죠. 아니, 그렇게 잡으면 충분히 분자가 그 안에 들어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분자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카운트해 보면 어 이제 1cm 바이 1cm 바이 1cm 각설탕 크기죠. 각설탕 크기를 상상을 하면 뭐 실제로 그려보면 실제 크기로 한 뭐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은 뭐 좀 더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뭐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한 이 정도 크일 거예요. 1cm 바이 1cm 바이 1cm 뭐 좀 큰가? 뭐 아무튼 뭐 이 정도 크기 안에 분자가 거의 3 곱하기 10의 19승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1cm 정도만 잡아도 충분한 양이 들어있는 거죠. 1cm보다 더 작게 잡아도 돼요. 1mm 만 이 정도 잡아도 3승이니까 3 3개 떼면 되겠죠? 10에 16개 들어있어요. 여전히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밀리미터 말고 마이크로미터까지 들어가도 사실은 분자의 양은 굉장히 충분해요. 그래서 이쪽 작은 쪽의 바운더리는 굉장히 넉넉한 편이죠. 이제 그래서 큰 쪽의 바운더리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쪽에 맞추면 충분해요. 근데 만약 실제로 좀 사설이긴 잡설이긴 한데 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현상이 이제 나노미터급까지 들어가면 어, 실제로 민프리패스 아까 말한 민프리패스의 크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68나노미터가 민프로페스라 그랬는데 만약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어떤 현상이 나노미터까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유치역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몰큘러 다이나믹스라는 새로운 다이나믹스를 써요. 그거는 이제 분자 하나하나를 카운트하는. 뭐 우리가 쓸 일이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같은 걸 만들 때 반도체 공정 같은 거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그런 컨셉들을 써요. 왜냐면 반도체는 막 9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분자들이 어떻게 막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그때는 이 컨티늄 가정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대기 현상들은 대부분 보통 거의 아무리 작아도 미터에서 센티미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 컨티늄 가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컨티뉴um 가정은 굉장히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가정이긴 하지만. 자, 됐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컨티뉴움을 가정하고 나면 이제 각설탕만한 모양을 하나를 컨티뉴움으로 가정했다고 칩시다. 뭐 그게 싫으면 뭐 1m 바이 1m 바이 1m를 했다고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각설탕만한 뭔가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면 이제 요 안에는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분자는? 빨간색은 막 이렇게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움직이고 있겠죠. 그리고 빠른 놈도 있고 느린 놈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이 컨티듐을 대표해서 물리량은 딱 한 개만 정해요. 그래서 이 컨티듐을 하나 가정을 했으면 이 컨티듐의 온도 값도 하나, 이 컨티듐을 대표하는 압력 값도 하나, 그리고 밀도 값도 하나. 압력, 밀도, 온도, 뭐 윈드라고 썼지만 이제 스피드겠죠? 속도, 뭐 컨티뉴의 속도는 딱 이제 그 하나마다 하나의 값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티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컨티뉴마다 고유한 하나의 변수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physical quantities are uniquely defined 된다는 얘기가 uniquely가 유일하게 요 컨티뉴um 딱 하나에 대해서 딱 유일하게 한 개만 define 된다는 얘기.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값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요거를 대표하는 값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공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죠. 컨티뉴움을 대표해서는 한 개의 값으로만 그 변수의 특성을 컨티뉴움의 특성을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계로 온도를 딱 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0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딱 컨티뉴움을 대표하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at each point 혹은 에어 파셀마다 uniquely defined 되고 under the concept of atmospheric continuum 이런 가정하에 딱 하나의 변수가 하나의 값만 변수별로 하나의 값만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컨티뉴움의 컨셉이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뭐 빨리 끝내줄게요. 나머지는 뭐 한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나니까 뭐 집중력을 잃지 말고. 자, 이제 단위를 볼까요? 단위들 조금 다들 한 번씩 본 것들이죠. 그래서 익숙할 텐데 그래도 한번 다루고 갑시다. 이제 기본적으로 단위를 다룰 때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지만 가장 잘 맞춰져 있고 잘 짜여져 있는 유닛은 SI 유닛이에요. 스탠다드 유닛인데 그래서 뭐 MKS 유닛이라고도 해요. 이유는 길이를 미터로 나타내고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시간은 세크로 나타낸다, 초로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 앞만을 따서 MKS 유닛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MKS 유닛을 쓸 거예요. 그래서 랭스는 무조건 미터. 물론 가끔 제가 킬로미터로 쓸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그리고 시간은 초, 세크. 쓸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이제 켈빈으로 쓸 거예요. 우리는 섭씨에 꽤나 생활에선 익숙하지만 과학적인 이제 현상을 다룰 때는 켈빈이 훨씬 유용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절대 온도.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MKS 유닛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파생 상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힘의 유닛은 뭐 파생 상품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힘의 유닛은 뉴턴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렇죠? F 이꼴 MA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F가 단위가 뉴턴을 갖는데 사실 알고 보면 킬로그램 A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생 상품 중에 하나고 프레셔는 또 파생 상품인데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프레셔죠. 그래서 힘은 뉴턴이고 단위 면적당이니까 미터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뭐 좀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MKS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나눠 떨어질 건 나눠 떨어지고 이제 곱해질 건 곱해지고 좀 단순해져요.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는 힘을 주고 그 힘 방향으로 움직이면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의 값이 이제 에너지인데 그래서 힘에 관련된 이 값과 아주 색깔이 바뀌는데 색깔을 다시 빨간색 해줄게요. 힘 곱하기 거리 값이 이제 일이 돼요. 그리고 일을 시간당 단위 시간 1초에 일을 얼마나 했는가 줄 퍼 세크죠. 그러니까 1초당 얼마나 일을 했는가를 이제 뭐랄까 파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와트.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 일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을 얼마나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단위 시간 얼마나 덴스하게 이제 일을 했는가 이제 파워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전구가 50와트다 그럼 얘는 초당 50줄의 일을 하는 빛의 에너지를 이제 빛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구인 거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르츠가 있는데 헤르츠는 뭐 사실은 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1초당 몇 번 진동하는가를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1초당 뭐 3번 진동했다 그러면 1, 뭐 3 퍼
1세크인데 이제 요 퍼세크 3퍼세크라고 쓰면 좀 어색하니까 이제 3퍼세크라고 쓰면은 좀 어색하니까 이거를 그냥 헤르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Z 이렇게 표시하는데 뭐 결국은 S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유닛이 미터, 킬로그램, 세크, 켈빈으로 다 풀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나중에 단위 맞추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시험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단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단위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단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들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